20년 후, 30년 후를 봤을 때 그 회사의 밸류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수 있거든요. 업사이드 얼만데 이걸 계속 보는 거죠.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홍진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인사말이 뭐였던 거예요? 행부? 네. 아, 왜 행부예요? 행복한 부자요. 행복한 부자. 아, 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행부. 네. 아, 그러게 부자 중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네, 저도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행복과 부자는 일치시킬 수 없다라는 그래요? 말도 있더라고요.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긴 한데 그쵸. 그러게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 좀 가난해 본 적도 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부자가 행복을 만들어주지 못해도 불행은 없애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면 그건 되게 불행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저는 행복한 삶을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타이틀을 잡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미 행복한 부자이신 것 같습니다. 저요? 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부자 되고 싶고. 네. 네, 대표님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홍진채라고 하고요. 네, 오늘부터 행복한 부자를 꿈꾸기로 한 홍진채라고 합니다. 네, 저는 주식 투자를 한 20년 넘게 하고 있고요.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도 했었고 지금은 자산운용사를 차려서 작게나마 경영을 하고 있고 뭐 가끔 방송에도 나오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또 대표님 하면 많은 분들이 책도 쓰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이번엔 특별히 이 책에 꽂히셨다고요. 이 책에 제가 처음에 추천사를 써달라는 의뢰를 받아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네 어쩌다 보니 책 관련된 소개도 또 하게 되고 뭐 그랬네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특별히 어떤 포인트에 꽂히신 거예요? 보통 투자를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뭐 이런 거를 뭐 필연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PER이니 PBR이니 뭐 이런 지표들로 봤을 때 수치가 너무 높으면은 비싼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지표에 관련된 얘기일 뿐이고 실제 정말 투자를 잘 하셨던 어마어마한 거장분들은 PER이 높다고 해서 비싼 거 아니다. PER이 낮다고 해서 싼 거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투자 방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PER 높으면 비싼 거지 라고 너무 쉽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셔가지고 저는 그런 게 항상 좀 안타까웠고 제가 쓴 책에서도 그거는 지표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전혀 바뀌지가 않아서 PER 30배짜리를 어떻게 사 막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PER 30배짜리가 계속 30배이면서 이익은 계속 늘어서 주가는 몇 배 계속 오르고 뭐 그런 걸 그냥 손가락 빨면서 지켜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또 있죠. 정가의 보도 같은 저건 버블이야, 저건 거품이야, 시장이 미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가끔 그런 회사들, 그런 주식들 주가가 빠질 때도 있죠. 그러면 드디어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구나 라고 하다가 다시 또 주가 급등해버리고 정고점 뚫고 신고가 가버리고 그럴 때마다 맨날 시장이 미쳤어 이러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 가치평가라는 걸 제대로 좀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PER 30배라고 해서 비싼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좀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항상 안타까웠는데 방금의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재밌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무엇이며 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 할인이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정석인데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재미가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책에서는 이제 결국은 그 결을 공유는 하는 건데 되게 뭔가 명확하게 그거 아니야 임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동안은 수익률, 이익률, 영업이익률 이런 거 안 나와도 된다. 신경 쓰지 마라. 돈을 버는 게 중요한데 매출액만 나오면 된다. 이익률 신경 쓰지 마라.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주가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없어도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뜨악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되게 아무튼 명쾌하게 되게 뭐랄까 단답형으로 딱딱딱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약간은 뭐랄까 요즘에 뭐라고 하죠? 사이다? 네.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좀 무슨 소리지 싶지만 그래도 좀 매력적인 것 같은 이런 얘기를 던져주는 책들이 좀 시장에 나와줘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슨 소리야 라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이 나와주는 게 이 시장의 다양성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위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게 불과 작년 올해만 하더라도 시장의 주도주가 2차전지, 로봇, AI, 반도체 이런 대표적인 고 PER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그런 종목들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하셨거든요. 저거 너무 비싼데 저거 어떻게 잡아? 저거 근데 그럼에도 더 올라가고 하면서 계속 포모는 더 발생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계속 더 힘들어지는 국면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포모에 못 이겨서 주식을 사면은 이제 그때가 고점이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저 처음에 주식 투자 입문한 게 저는 워렌 버핏님 책 보고 나서 와 나도 저렇게 좀 투자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치 투자를 배운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투자 대가들의 책을 싹 보고 막 워렌 버핏, 피터 리치 뭐 이런 분들의 책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치 투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안 먹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내가 투자한 주식은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저런 애들은 다 올라가는데 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 맞는 투자법을 좀 찾아 나서다가 결국 이제 성장주 투자로 저는 좀 가게 됐는데 근데 그때 많이 느꼈던 게 과거와 지금의 흐름이 그게 같나? 그들이 수익을 보던 때와 지금이 또 보던 때는 또 다른 것 같고 뭔가 이 투자에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이게 성장주도 굉장히 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저자분은 특히나 월가 상위 1% 기술주 애널리스트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롭게 저는 좀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방금 대표님 말씀을 드리면서 참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저도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시작을 했고 워런 버핏 읽고 벤자민 그레이엄 읽고 피터 린치 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필립 피셔도 읽고 그러면서 저는 성장주만 매매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보통은 가치 투자를 공부를 하고 이제 가치주를 사시는데 물론 저도 최초 매수를 했던 주식은 PER 2배짜리였어요. 그리고 전통의 가치주로 일컬어지는 그런 주식들도 사고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되게 좋아했던 주식은 뭐 턴어라운드 주식 제가 처음으로 10배 수익률을 냈던 게 그 INI 스틸이라고 지금 현대제철 네, 그때 망해갈 때 이제 현대그룹에서 인수하고 하면서 이제 이게 돌아서네 마네 막 그럴 때였는데 그 피터 린치는 턴어라운드 주식으로 엄청 돈을 벌었으니까 그럼 나도 턴어라운드 주식 한번 해보자 해서 뭐 그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성장주 매매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전 직장에 근무할 때 PER, PBR 제 포트폴리오가 PER, PBR이 제일 높았고 막 그랬거든요. 회전율 제일 높고 근데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내 포트폴리오가 ROE가 제일 높지 않냐.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회사를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 돈을 벌어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그게 잘 굴러가고 있느냐
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으로 PER이 얼마냐, PBR이 얼마냐, 뭐 지금 매크로가 어떠냐, 뭐 그런 게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치 투자가 가치주 투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술주는 뭐 대체로 성장주일 테니까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을 쓰신 이 마크 마하니는 어떤 분이냐? 애널리스트이시고 테크 주식, 기술주 분석을 25년 동안 하신 분이고 그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II라고 줄여서 부르는 그 기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표 같은 거 하잖아요. II에서도 그런 걸 하는데 거기에서 17년 동안 탑3에 랭크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탑1 네, 베스트에 랭크가 됐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테크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인하우스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도 종종 나오시고요. CNBC나 이런 데서 이분 인터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분이 과거 이제 90년도 때 인터넷 닷컴 버블 때 딱 그 입사를 하시고 닷컴 버블 또 꺼지고 퇴사하시고 이런 또 사이클이 있으셨고요. 네, 닷컴 버블 때 이제 으악 했다가 꺼지고 잘리시고 그 다음에 또 했다가 또 잘리시고 네. 좀 우여곡절을 겪으셨던 이분이 모건 스탠리에도 있으셨고 시티뱅크에도 있으셨고 그 RBC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인가 네, 거기도 계셨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만큼 과거 이제 기술주 사이클들을 다 경험하셨던 거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또 발굴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책을 쓰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딱 처음 보고 나서 와, 이 책 읽어야겠다. 왜냐면 지금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AI라는 또 새로운 기술주의다 보니까 과거 닷컴 버블 때와 많이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대표님 생각 어떠셨어요? 닷컴 버블 하면 2000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1999년, 2000년. 그때는 저도 아직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이라서 그때의 현장 분위기를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의 AI와 닷컴 버블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 게 인터넷은 그러니까 닷컴 버블은 결국 인터넷 버블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이 처음 도입되면서 무슨 닷넷, 뭐 닷컴 이런 글자만 회사 이름에 붙여도 주가가 급등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인터넷은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상상조차 안 되던 그래서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도 이게 다 돈이 됐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나름의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그 이후에 2007년 버블도 겪었던 상태고 그 다음에 2020년의 그 강세장, 네, 강세장을 겪었고 유동성 장을 겪었고 현재는 이제 그 유동성이 꺾여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이제 또 금리나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그 광풍의 정도, 광풍이라고 부를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광풍 모르겠어요. 초전도체 얘기를 할 순 없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인공지능은 사실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 선수를 이겼을 때 그때 한번 뭐랄까 한번 사람들이 관심이 쫙 쏠렸었고 여러 가지 투자가 있었고 그때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건 금융계에서건 공부를 많이 해왔었고 그리고 현재는 그때 물론 그때부터는 아니겠죠. 아무튼 그때 전후로 해서 계속 쌓아온 것들이 이제 하나씩 뭔가 결과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어디서 아무것도 없던 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전부터 이미 관측을 하고 있었고 하나씩 성과가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 생성형 AI라고 했을 때 이 생성형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관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돈을 낼 수 있을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고객이 여기에 돈을 지불하고 실제 가치를 누려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닷컴 버블 때는 아무 실체 없는 것도 막 갖다 붙여서
근데 그걸 또 시장이 받아줬고 그랬던 시기라면 지금은 돈이 희귀해진 상황이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깐깐해져 있는 상태예요. 깐깐해져 있는 상태에서 실체를 가진, 근데 그 실체라는 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실체를 가진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눈앞에 이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기 업무에 인공지능을 쓰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저는 그런 진짜 이미 눈앞에 와 있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을 보니까 그 TAM이라는 지표를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저도 TAM 하면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한 개념이에요. 그 PT 자료 들고 왔을 때 그럼 지금 하는 비즈니스가 TAM이 얼마입니까? 막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이 아닌 쪽에 계신 분들은 투자자 분들이더라도 조금은 뭐 어색한 개념일 수 있는데 사실 그 개념은 다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래서 TAM이 되는 건데 한국어로는 총 도달 가능 시장? 예를 들면 뭐 자동차다 이러면은 그럼 자동차 전 세계 몇 대 팔리냐? 1년에 9천만 대 팔리고 9천만 대의 평균 단가 하면 곱하면은 그러면 전체 자동차 시장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전기차를 새로 출시했다라고 하면은 전기차의 TAM은 어디냐? 그럼 전체 자동차 시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회사가 화장품을 만드는데 화장품 브랜드를 하나 출시했다. 그러면 전 세계 화장품 시장 뭐 이런 게 이제 TAM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전체 산업,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TAM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업으로 보자면은 그 니치 마켓 플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어떤 훌륭한 아이템을 만들어낸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밸류를 잘 못 받아요. 네, 그럼 만약에 한국에서만 사업을 할 거고 시장 전체 사이즈가 한 100억 정도 된다. 근데 우리 회사가 이런 제품을 출시해서 이번에 1억 팔았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시장을 다 먹더라도 다 먹어서 1년에 100억을 팔고 그래서 그러면 성장률로만 보면 100배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회사는 100억이면 끝이야 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밸류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투자자분들이 몇 배의 배수를 적용을 해서 줄 거냐 했을 때 캡이 씌워진 주식이라는 표현을 또 하거든요. 그런 성장이 막힌 산업, 한계가 보이는 사업, 여기에서는 애초에 아주 초기 단계, 아직 성장 여력이 100배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가치를 부여받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어쨌거나 미래에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데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쪽이든 파는 쪽이든 그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벌고 있는 이익 어차피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일단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TAM이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내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 한 대에 뭐 2만 부를 받고 팔고 있는데 이거를 시장을 다 장악해서 9천만 대를 팔게 되면은 매출액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맥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익률 얼마 나올 거고 등등등등 해서 최대 밸류에이션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까내려 가는 얼마나 할인을 해서 밸류를 부여할 건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궁극적인 최대 가치를 고려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TAM이라는 개념은. 근데 시작부터 조그만 사업에서 시작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지르고 봐야 되는. 예. 확실히 이제 성장주라는 기술주에 있어서 얼마나 큰 시장으로 얘가 갈 것이느냐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지 기술주들 막 이슈 나오는 것들 보면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뭐 1,300조 시장 공략한다. 그렇죠. 3,000조 시장 공략한다. 뭐 대표적으로 뭐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뭐 새로운 산업들이 특히나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이 회사가 뭐 3,000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그렇게 던지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뭔가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
500억짜리 시장을 공략합니다. 이래버리면 하고 막 서로 사는 쪽이든 파는 쪽이든 되게 약간 시무룩하잖아요. 너가 돈을 최대로 많이 벌어도 500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사람들이 열광을 했을 때 그 열광을 숫자로 치환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는 말이 돼줘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든 이제 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든 다 여기에 달려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랄까 결국은 가격은 사람이 만드는 거다라는 대전제에 동의를 한다면은 이제 이런 식의 사고가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근데 뭐 PER은 10배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 비싼 거야 라고 하면은 뭐 그건 다 거품이야가 되는 거고 이런 주식은 평생 못 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AI를 좀 무섭게 보고 있는 게 얘가 얼마나 더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그 한계점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TAM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단지 시장이 크다, 뭐 1500조 시장에 갑니다. 뭐 이거는 일단 시작점이고 그 이후에 던져야 될 질문이 되게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첫 번째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현재 이만큼의 TAM이 구성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은 가상의 뇌피셜 TAM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시로 드린 뭐 자동차 이미 연간 몇 천만 대 팔리고 있다. 거의 1억 대 가까이 연간 팔리고 있다라는 건 이미 드러나 있는 팩트잖아요. 뭐 화장품 몇 개 팔리고 있다. 이미 드러나 있는 거고 뭐 감기약 몇 개 팔리고 있다. 이것도 다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초전도체다.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잠재력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상훈 초전도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시장이 실제로 현재 열려 있는가? 열려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TAM 자체도 현재 작은데 앞으로 커져야 될 TAM인 거죠.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되게 묘한 지점인데, 인공지능이 과거의 인터넷처럼 인터넷은 아예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의 TAM은 어디라고 봐야 되죠? 인공지능 TAM이라고 딱히 구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사람의 뇌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의 영역을 얘가 좀 대체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 약간 한계점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무한히 크다라는 느낌의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현재 어디를 대체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당연히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을 좀 대체를 하고 있고, 근데 대체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딩으로 대체가 되어서 저희는 더 이상 엔지니어를 뽑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사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 물론 엔지니어를 해고하고 있다는 기사는 봤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이유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영상 편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전에 나온 소라 AI, 이런 거는 영상 편집에서 우리가 그 되게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해야 했던 단순 반복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대체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고용의 구조가 좀 바뀌겠죠. 그래서 영상 편집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뭐 로봇 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런 사실 전방 산업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 다양한 전방 산업에서 이 산업들이 그 플레이어들이 비용을 쓸 텐데, 그 비용에서 과거에는 인간에게 들어갔던 비용이 이만큼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고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만의 TAM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데, 인공지능의 전방 산업에서 비용들을 모아보자 라고 하면 좀 더 현실적이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인터넷보다는 오히려 더 실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기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제 얘기해 줬던 거는, 이제 기술주를 투자할 때 첫 번째 그 시장이 얼마나 큰가, TEM에 대한 것들을 좀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2차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로 좀 뭘 잡아줬었나요? 제가 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지난 5년간 연속으로 20%씩 매출액 성장을 해왔으면은 그런 회사가 수익률이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수익률이 꽤 좋다.
지난 5년간 매출액이 20%씩 매년 연 성장했다. 20% 이상, 네, 매년 성장을 해왔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흥미로운 포인트인 거죠. 사실 합리적이고 좀 냉정하고 건전한 투자자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과거에 이렇게 성장을 해왔으면 당연히 주가도 많이 올랐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성장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방금 하신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할 질문인 건데 이 책에서 얘기는 맞는데 일단 5년 동안 매년 20% 이상 성장했으면은 일단 질러봐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깬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냥 일단은 그 자체로 꽤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뭐 가치 투자니 뭐 이런 쪽으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몸이 거부하는 논리거든요. 아니 과거의 성장은 과거의 성장이고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과거에 5년 성장했으면 선 그어서 앞으로도 5년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투자를 하라는 거냐. 그건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이제 뭐 퀀트 로직으로 백테스트해서 이제 다 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당연히 성과는 안 좋죠. 안 좋은데 우리가 좀 전에 무슨 얘기했죠? TAM. 그 매출액 과거 5년치 성장률을 가지고 백테스트한 그 백테스트는 TAM 개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일단 TAM 큰 곳에서 놀고 있는 플레이어들 중에서 과거 5년 동안 연 20 성장을 한 회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엄청 큰 TAM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5년 동안 매년 20% 성장을 해왔다.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 것이며 사지 않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지 않을 것이며 파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팔 것인가. 그 수급 주체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사는 사람들은 자 TAM이 엄청 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희망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이 회사가 매출액이 작년 대비 이번 분기별로 실적 발표가 잘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살 거잖아요. 올해 이번 분기 작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거는 그냥 이 회사가 가고 있는 앞으로 수십 년의 그 긴 성장을 그냥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다. 그냥 이 길이 여전히 옳다라는 걸 그냥 확인시켜 줬을 뿐인 거니까 이거는 전혀 팔 이유도 아니고 오히려 더 살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모르겠고 PER 30배는 비싸. 라는 사람들은 자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 20% 성장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안 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팔까요? 애초에 안 들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안 들고 있었을 거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음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공매도는 누군가 주식을 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빌려준 사람이 몰라 짜증나 회수 해버리면은 이 사람들 다 쇼커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파는 사람은 누구냐? 이 회사의 비전을 믿긴 믿었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따지는 사람들. 주가 올랐으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잘 나왔고 주가가 좀 올랐지만 거기다 대고 좀 팔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냐? 이런 이유로 팔 사람들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팔았을 거고 지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렇게 수급 주체 3명을 봤을 때 살 사람은 계속 많죠. 팔 사람은 애초에 안 샀던 사람 못 팔죠. 팔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나는 뛰어내려야겠어 라고 할 사람들은 매 분기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매도세는 약하단 말이에요. 계속 매수를 할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계속 매수에 나서게 되고 TAM이 크니까. 네,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돌아가고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TAM에다가 5년간 20% 성장 이 두 가지만 갖다 붙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업 분석을 하고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얼마고 그것보다 현재 가격이 이만큼 싸니까 사자. 뭐 좀 건전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스스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그 중에서 좀 전에 언급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보다 쌀 때 매매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전체 주식시장에 일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주식이라면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겠죠. 네. 근데 이런 주식에는 이런 사람들이 애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다 비싸다 외치는 비싼 무새들은 애초에 이 주식의 주가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런 주식을 보면 안 되는 거죠. 틀리는 거죠. 그러면은 책에서는 기술주 투자에 있어서 이 TAM이 큰 시장에서 매출 성장을 20% 이상 꾸준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는 것들을 좀 포인트를 잡은 거네요. 네.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또 가끔 삐끗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건데 2019년에 특히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넷플릭스도 무너졌었고 구글도 무너졌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저자는 사실 지금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구글이 2019년에 주가가 고점 대비 한 30% 빠진 적이 있었는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회사는 되게 돈을 잘 벌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벌 것 같았는데 주가만 그냥 빠졌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때는 좋은 매수 기회였다. 나중에 다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률이나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익 자체가 빠졌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익이 빠지고 그때 이제 회사가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때 이제 우리는 이런 거에 투자를 할 거고 앞으로 당분간은 돈을 못 벌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익도 안 나오고 주가도 박살 나고 했었는데 다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애널리스트, 이 저자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은 더 좋아지고 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탈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럼 당연히 시장은 그에 반응해서 주가가 빠지겠죠. 혹은 펀더멘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빠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가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개별 섹터를 보다 보니까 매크로 유동성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이게 최근에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떤 훌륭한 주식, 그러니까 큰 TAM, 큰 성장률, 훌륭한 경영진 막 이런 조합들이 맞물려서 주가가 이제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유동성이 꺾인다, 금리가 올라갈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 주식의 지지자들은 이 기업의 이 회사의 지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매크로 요인을 굉장히 거부해요. 아니 우리는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이 회사의 훌륭한 경영 역량을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한 거다. 근데 미국에 있는 파월이 은행 이자율을 올리는 거랑 이 회사의 비전과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가 위험할 때예요. 어쨌거나 결국은 오늘 컨텐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광기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기라는 게 그냥 말도 안 되는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광기만 존재하는 거면 결국은 여기에는 진성 존수급이 모이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이야기를 끼워 맞춰서 밸류를 여기까지 높일 수 있느냐, 그 밸류를 높이는 그 포텐셜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이제 어떤 특정 종류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밸류를 부여할 수 있다라 하더라도 실제 돈을 써서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면은 좋아 보여도 주식을 못 사거나 혹은 있는 주식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마련인데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시경제 상황에서는 이 투자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유동성 좋은 게 기본 팩트로 굴러가고 있을 때는 이런 기술주 투자자들은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다라는 걸 간과해요. 근데 유동성이 꺾이고 나면은 유동성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런 깨달음이 다시 또 매도세를 불러오고 뭐 그러면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 그런 게 많았었고 2022년에도 그런 게 많았었죠. 그러니까 2020년, 21년까지만 하더라도 훌륭한 회사들, 훌륭한 주식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결국은 금리 오르고 나니까 일단은 와장창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크로 요인을 투자자들이 무시하고 있을 때 주가가 급등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한한 믿음을 주고 있을 때 매크로 유동성이 꺾이는 게 눈앞에 임박했다. 그러나 이 투자자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요. 근데 이 펀더멘탈에 대한 이 투자자들이 판단이 또 그렇게 틀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한 번 조정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충격이 한 번 지나간 이후에는 이 회사들은 자기가 갈 길을 계속하고 어쨌거나 유동성이 아무리 부족해도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성장 자체가 희귀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성장이 희귀할 때는 그 희귀한 성장을 해내는 회사들은 또 그 중에서도 자기들은 돈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회사들이 이제 최근에 급등한 그런 기술주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IT 버블 때의 대박 주식 10배, 20배 올랐던 그런 주식이 이제는 또 어디에서 나올 건가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답이 한참 길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지금은 머니 이즈 킹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참 싫은데 현실이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IT 버블 때는 그 플레이어들이 전통 시장에 없던 플레이어들이 새로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 기존의 대기업이에요. 기존의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 치고 그렇죠. 예, 오픈 AI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거고 구글에서 엄청난 프로덕트들이 나오고 있고 메타도 현 시점에서는 뭐 구경제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2000년대, 2010년대의 회사인 거니까 이런 회사들이 한물 같다고 느껴지면서도 당장의 현금 창출력이 어마어마하고 그 현금 창출력으로 자기네가 자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런저런 싹이 보이는 회사들에 다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결국은 현재의 빅테크 회사들이 다 한 발씩 걸쳐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좀 잘 되네 싶으면 아예 자기 회사로 인수를 해버릴 거고. 그러니까 그 뭐 흔히들 M7이라고 부르는 그 회사들이 당장 돈 많고 잘 나갈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새로운 흐름에서도 계속 잘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거죠. 돈이 많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흐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이게 그러니까 포드와 테슬라의 싸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구경제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설비 투자를 계속 더 해서 캐파를 늘리거나 뭐 그랬어야 했잖아요. 근데 현재 2000년대 이후의 그 인터넷 대기업들은 자기네 현금 흐름이 너무너무 남아 돌아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주한 원을 버는 돈보다 더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새로운 뭔가 어디선가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이 하나 나와가지고 또 막 10조, 100조 회사로 커나가는 그런 스토리는 뭐 누군가는 훌륭한 인사이트가 있으면은 뭐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뭐 각자의 영역인 거고 그 이제 경쟁 구도가 과거의 공룡을 무너뜨리고 신생 기업이 이들을 잡아먹는 이런 구도가 아닐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게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기술주 투자의 좀 핵심 전략 자체가 일단은 이 기업이 사업적으로 공략하는 시장 자체가 커야 한다. TAM 시장이 커야 된다. 근데 그런 와중에 특정 이 기업이 매출 성장률이 그래도 20% 이상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근데 그런 흐름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로 그 단기적인 조정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런 거시경제 요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신사업 투자로 일시적으로 이익률이 악화됐다던가 뭐 그런 경우라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근데 당연히 주가 빠졌으니까 사세요. 뭐 이 얘기는 당연히 아닌 거고 당연히 회사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본인의 분석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홍진채 대표님이랑
이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기준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책을 보시고 이제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로 잡으셨던 게 기술주 투자를 할 때는 전체 이제 시장을 봐야 되고 TAM이라는 기준으로 그 안에서 이제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씩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회사들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포인트 말씀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각자의 판단이고 네네네. 지금까지 20% 성장한.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좀 특정한 종목들을 예시로 들면서 이해를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좀 예시로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코로나가 끝났던 시기에 넷플릭스가 구독자 성장률이 정체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언급한 2019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넷플릭스가 한창 잘 나가다가 구독자 성장률이 기대치를 하회한, 그러니까 구독자가 성장은 했는데 기대치를 하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의 성장은 끝났구나. 그래, 뭐 사람들이 집안에서 드라마 보고 하는 게 뭐 영원히 무한정 하루 24시간 내내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 어느 정도에서 멎을 거다라는 건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지금이구나라고 2019년에 다들 깨닫게 되고 이제 주식을 팔았는데 그게 일시적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도 성장을 계속 해 나갔는데 다른 지역으로 확장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 나갔는데 2022년은 굉장히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넷플릭스는 코로나의 굉장히 큰 수혜를 본 기업이잖아요. 밖에 못 나가니까 집안에서 드라마를 보겠죠. 그쵸. 근데 그 2020년 시점은 이미 TV라는 게 집안의 중심이 아니라 각자 스마트폰이 다 있는 시기였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보게 됐고 그때 맞춰서 넷플릭스는 또 계정 공유를 이제 여러 국가에서 막 좀 줄이고 한국에서는 아직 안 그랬지만 줄이고 있었던 시기고 그러니까 2020년, 21년 가면서는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거고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으면 당연히 그 수혜를 본 만큼은 좀 뒷걸음을 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성장률이 꺾이고 나니까 투자자들은 그냥 넷플릭스가 끝난 거다 라고 생각을 한 2019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반복이 된 거죠. 근데 이 어떤 추세가 있고 추세를 넘어서 과하게 갔다가 잠깐 추세로 되돌아가는 그런 흐름이었을 뿐인 거고 다시 이제 추세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광고 모델도 추가를 하고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면서 다시 또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시점들이 항상 투자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내가 투자한 기업이 단기적으로 막 주가가 빠질 때 이게 과연 단기적인 조정이느냐 아니면은 정말 완전 추세적인 하락으로 갈 것이느냐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홀딩을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에 대한 그 갈림길에서 결국 그 기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는 거는 좀 뭘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제가 하는 대답은 늘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다. 이거는 이미 선생님 마음속에 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펀더멘탈이 무너졌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확률적으로 사고를 하라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펀더멘탈이 실제로 무너진 거냐 아니냐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해온 리서치의 결과로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넷플릭스든 페이스북이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뭐 요럴 때는 요 지표를 보시고 홀딩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지만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 주커버그가 나와서 우리 회사 사명을 메타로 바꾸겠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그러면은 그때 뭐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에 투자를 늘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거냐,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나오고 있는 현금 흐름은 얼마인 거냐, 그럼 경쟁사인 다른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 트위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쭉 살펴서 지금은 이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는 판단이 본인이 들었다면 홀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메타버스 다 사기 아니야? 뭔 소리야? 주커버그 미쳤구나 라고 하면 팔아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그 확률적인 사고. 어쨌거나 우리가 아무리 이런 분석을 하고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정답을 딱딱 찍어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내 판단이 맞았을 때 나는 얼마나 더 벌 수 있을 것이며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내가 손해보는 크기는 얼마일까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보통 그렇게는 생각 안 하죠. 맞을까 틀릴까를 생각하지. 예. 그래서 만약에 메타를 보고 있었다. 주가가 이미 급락을 했는데 급락하기 전이었으면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미 급락한 시점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주커버그가 맞다면 그래서 주커버그에 동의하는 내 판단이 맞다면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거고 여기서 근데 이런 주식들은 원래 좀 뭐랄까 어떤 자산 가치 뭐 이런 걸로 보존받지 못하니까 뭐 주가가 뭐 빠지면은 항상 그 바닥은 훨씬 더 깊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구글이 PER이 한 12배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구글 알파벳 하면 우리가 다른 빅테크가 보통 20배, 30배 받으니까 얘도 당연히 20, 30배겠지 생각을 하는데 알파벳은 원래 그렇게 비싼 주식이 아니고 그럼 그런 주식은 또 빠질 때도 하락폭이 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았을 때 얼마 벌 것이며 틀렸을 때 얼마 잃을 것인가 요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충하자면은 그런 판단을 할 때마다 의사결정의 근거를 기록해두고 어차피 한 번의 의사결정이 다 맞을 수도 없고 오늘 맞았다고 해서 내일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생각한 이유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은 결국은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뭐 특정 어떤 지표를 보고 홀딩을 하세요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애매하면 일단 3분의 1을 줄이시라.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주식 투자는 또 분할 투자라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고 결국은 저는 대부분의 문제는 익스포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많이 투자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전 재산이 뭐 5억인데 5억 중에서 뭐 3억을 한 주식에 베팅을 해놨다. 그러면은 이게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막 이게 엄청 신경이 쓰이잖아요. 예. 근데 3천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에이, 뭐 오르면 뭐 좀 기분 좋고 떨어지면 그렇죠. 뭐 괜찮아. 이런 어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줄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 개의 분산을 해두는 거. 저는 그게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되게 또 감명 깊게 받아들였던 게 확률적인 사고에 있어서 이게 잘 될 때의 업사이드는 얼마나 클 것이고 안 될 때 또 하락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거를 내가 좀 감당을 얼마나 내가 할 것이느냐 이런 사고도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기술주에서 확률적 사고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TAM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TAM이 사실 그냥 지금의 TAM이 앞으로 5년 후에도 그 TAM 그대로인 게 아니잖아요. TAM 자체가 변하기도 하고 회사가 신사업에 진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 모델을 추가하면서 일종의 광고업에 진출을 한 거고 그럼 광고업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TAM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테슬라로 보자면은 전기차 사업을 하면서 원래는 그 자동차 시장이 원래는 TAM이었는데 거기에서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전 인프라라는 그 에너지를 판매하는 새로운 TAM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로봇도 한다고. 네,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팔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라는 또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TAM이 또 생기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TAM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사실 그 의사결정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우리 회사 오늘부터 바이오 진출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회사가 과거에 새로운 TAM, 새로운 사업부를 추가하면서 내놓은 성과가 어떠했느냐. 내부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량과 연관된 비즈니스로 계속 확장을 해 나왔느냐.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봤을 때 애초에 20년 후에는 플레이하는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지금 상상할 수 없었던 산업군에서 플레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 사고라는 화두에서 여기로 대답이 온 건데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잘 됐을 때 얼마나 잘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TAM 최근까지 내놓은 성장률 성과, 그 다음에 경영진의 인사이트 이런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잘 굴러갔다면, 잘 됐다면은 20년 후, 30년 후를 봤을 때 그 회사의 밸류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락폭은 얼마죠? 어떤 주식이든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10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손해는 언제든 반토막 날 수 있다, 3분의 1 토막 날 수 있다. 이거는 감수하고 가는 게임인 거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업사이드 얼만데 이걸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는 책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딱 그냥 단편적으로 이 원칙들 1, 2, 3, 4, 5, 6, 7, 8, 90만 보면은 뭐 그럴싸하네 싶기도 하지만 에이 이러면 망해, 너무 도박이야 막 이러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런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랑 연결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는 좋은 책이어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사실 이제 성장주 투자를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는 성장주 투자할 때 그 저만의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좀 잡냐면 저는 땅 따먹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TAM 개념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얼마나 큰 땅을 먹어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저는 이제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런 와중에 얘가 실질적으로 그 땅을 먹고 있느냐, 내지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먹어가고 있느냐, 그랬을 때 이게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면 저는 정말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게 남아있는 땅보다 내가 이미 먹어놓은 땅이 훨씬 더 많다면 얘는 이제 성장률이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좀 매도의 관점. 근데 만약 얘가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새로운 땅을 먹으려고 한다면 이제 추가적인 다시 또 새로운 성장성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 땅 따먹기를 좀 예시를 들었을 때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딱 TAM, 이 시장성을 보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매출 성장을 20% 이상씩 가져가면서 땅을 빠르게 먹어가느냐, 그런 와중에 추가적인 뭔가 새로운 TM까지 나온 다음에는 계속 더 그런 측면을 좀 기대하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이해를 해봤거든요. 되게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새로운 땅으로 진출을 할 때 어떤 이유로 진출을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땅을 충분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적당히 하고 새로운 곳에 가자, 이거면 좋은데 기존의 땅이 아직 여기서도 할 게 너무 많은데 굳이 새로운 땅을 간다? TAM에서 보통은 TAM 공부하면 추가로 붙는 개념이 SAM이랑 SOM 이런 개념이 붙거든요. 그건 이제 여기서 S는 서비스고, 그래서 내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면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기관차가 있을 거고 전기차가 있고 수소차가 있고 뭐 할 거잖아요. 그럼 전기차가 도달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은 얼마냐, 그 TAM에서 일부일 거잖아요. 이걸 SAM이라고 하고, 그럼 SOM이라는 거는 그 Service Obtainable Market, 그러니까 실제 내 서비스가 얻을 수 있는, 그럼 전기차에서도 우리가 럭셔리한 전기차를 팔고 있다라면 또 그 마켓은 어디냐. 근데 이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또 이제 어디가 SAM이고 어디가 SOM이고 또 애매해지긴 해요. 애매해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쉽게 뭐 마켓쉐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진출한 TAM에서 이제 마켓쉐어 1%고 여기서 5%로 가더라도 5배 성장을 하는 건데 괜히 다른 시장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다? 왜 그러는 걸까?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고, 지금 있는 시장에서 한 20%, 30% 쉐어를 먹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다. 27%, 26% 줄어드는 와중에 다른 시장을 진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물론 이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선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곳으로 쫓겨가듯이 진출을 해야 하는 상황. 근데 회사는 절대 그런 말을 외부적으로 하진 않죠. 그렇죠. 새로운 산업 진출할 때는 당연히 우리는 경쟁력이 있고 이 산업의 좋은 전망을 보고 진출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기존 자기 원래 하던 것도 못하면서 새로운 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쫓겨가서 이쪽으로 진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또 많은 함정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핵심은 TAM이 얼마나 큰가, 그런 와중에 내가
얼마나 매출 성장률을 잘 이뤄내고 있는가, 이게 일단 기술주 투자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뭐 PER이 막 싼가 뭐 이런 것들은 기술 투자에 있어서 막 이게 너무 일치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네요. 참고 자료죠. 뭐 굳이 일치시키자면은 일치 못 시킬 것도 없는데 밸류에이션 공식을 들고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머릿속으로 어떤 내가 이 회사를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다면은 뭘 느끼고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상상을 해보고 실제로 이 회사가 어떤 선택지를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내가 생각한 가상의 선택지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또 이게 괜찮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내 생각대로 굴러가고 있네? 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걸 내놔서 역시 나 따위보다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가 될 수도 있고, 나라면 도저히 절대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나쁜 선택이야 라는 선택을 회사가 내놓을 때도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 상상력을 가동해보는 거, 저는 이게 특히나 기술주 투자를 할 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해 주셨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한마디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이라는 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가치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어떤 뭐 투자 철학 이런 단어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투자 철학 이런 좀 고급져 보이는 뭐 그런 개념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걸까? 이 주식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혹은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게 결국 여러분이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홍진채 대표님 모시고 기술도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기준으로 이렇게 또 기술주에 대한 얘기들 여러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얘기들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기술도 투자로 대박 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